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얼마 전 미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16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 그러니까 최고 등급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네, 이게 191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와, 정말 오랜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미국 경제나 주식시장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하죠. 아무래도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신용등급 강등이 정말 큰 위기 신호인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솔직한 저희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볼 때요, 이번 강등 자체만으로는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 점에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혹시 따로 있는 건 아닌지, 그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번 강등 소식 그 이면에 진짜 이야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무디스 결정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뭐랄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거죠. 예견된 일이었다? 네, 무디스가 이미 2023년 11월에요. 미국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었거든요. 미리 신호를 줬었군요. 그쵸?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분위기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놀랍다는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다른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S&P는 벌써 2011년 8월에 미국 신용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내렸었죠. 네, 그때 기억납니다. 정말 충격이 컸죠. 네, 엄청났습니다. 발표 다음 날 S&P 500 지수가 6% 넘게 폭락했으니까요. 와, 6%면 정말. 네. 물론 당시에는 유로존 위기 같은 다른 악재들이 좀 겹쳐서 더 크게 반응한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이라 충격이 컸죠. 그랬었죠. 그 후 2023년 8월에는 피치도 등급을 내렸는데요. 이때는 S&P 500이 다음 거래일에 한 1.4%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어요. 그때는 충격이 훨씬 덜했네요. 네. 그 이후 하락세도 뭐랄까 좀 시장 조정 성격에 가까웠고요. 그러니까 이번 무디스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큰 흐름의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느낌입니다. 시장은 이미 두 차례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일종의 학습 효과랄까, 내성이 생긴 거죠. 시장에 이미 예방주사를 2번이나 맞았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 충격보다는 이게 장기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세 곳의 신용평가사가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린 데에는 분명히 공통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당연하죠. 저희가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미국의 정부 부채 증가와 재정 악화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 같아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 강등의 근본 원인이죠. 미국의 정부 부채.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미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5경 원이 넘는 돈이에요. 5경 원,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죠. 그렇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도 120% 수준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이나 이탈리아 정도를 빼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선진국 중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높죠. 더 놀라운 건요, 미국 GDP가 전 세계 경제의 한 26% 정도 차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정부 부채는 전 세계 GDP의 31%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빚을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셈이죠. 이걸 계속 국내외에서 빌려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엄청난 부채가 결국 재정 상태를 계속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악순환이요? 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재정은 당연히 적자 상태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출 내역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거죠? 국채를 발행해서 진 빚에 대한 이자 비용만 해도요. 8,820억 달러에 달합니다. 8,820억 달러요?
와, 네. 흔히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한 8,7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 정도거든요. 네. 이미 빚 갚는 이자가 나라 지키는 비용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세상에. 이자가 국방비보다 많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전체 재정 지출의 13%가 오롯이 이자로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사회보장이나 의료, 국방처럼 함부로 줄이기 힘든 고정 지출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필수 지출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자 부담까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재정 적자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2024년 기준으로 재정 적자가 GDP의 6.3%에 달했습니다. 6.3%. 이것도 엄청난 수치네요. 네, 이렇게 적자가 늘면 이걸 메우려고 또 빚을 내야 하고 늘어난 빚은 다시 이자 부담을 키우고 정말 묘비우스의 띠처럼 악순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말 심각하네요.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다는 건 진짜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을에 등장하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잖아요. 바로 부채 한도 협상이에요. 아, 네, 그거 매년 반복되는 레포토리죠. 그렇죠. 미국은 1917년부터 법으로 정부가 질 수 있는 빚의 총액, 즉 부채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걸 놓고 매번 의회에서 정치권에서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네, 셧다운 위기니 뭐니 하면서요.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결국에는 한도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1917년 이후로 110번 이상 올렸다고 하죠. 거의 매년 올린 셈이네요. 네, 최근에도 7월 중순까지 한도를 또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 자금이 8월에서 10월 사이에 바닥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아마 또 한바탕 시끄러워지겠지만 대부분은 결국 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걸 정말 부도나게 놔둘 리는 없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정치쇼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는 영 소극적이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정부 효율화 부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도들이 쉽지 않죠.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특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보면 이런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법인 세율이 35%에서 21%로 대폭 낮췄잖아요. 네, 큰 폭의 담세였죠. 근데 현재 2기 행정부에서도 법인세율을 15%까지 더 내리고 소득세도 영구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지금 같은 재정 상황에서는 솔직히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책 방향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재정 적자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살리는 동시에 이 감세로 줄어드는 세금을 좀 메우려는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겠죠.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좀 뜯어보니까요. 2024년 기준으로 관세 수입이 전체 세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1.57%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네요. 네, 이걸로는 소득세나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서로 관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걸 보면 네, 그런 뉴스들이 있죠. 어쩌면 행정부 내에서도 이 관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감세 중심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자체는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또 과거 사례 학습 효과도 있어서 단기적인 금융시장 혼란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문제, 즉 막대한 정부 부채와 이로 인한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게 핵심이죠. 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오히려 정치적인 상황이나 현재 추진되는 정책 방향, 예를 들어 대규모 감세 같은 걸 보면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건 그냥 단발성 이벤트로 치부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신용 등급 이슈는 단순히 그 등급 숫자 변화 자체보다는 그 배경에 있는 구조적인 부채와 재정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질을 봐야죠.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기보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꾸준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관련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들도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거대한 부채와 재정 적자라는 정말 묘비우스의 띠 같은 악순환의 고리. 과연 미국은 이걸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이런 정치적 현실 속에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어떤 결정적인 외부 충격이나 정말 예상치 못한 계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